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오래되고 낡은 고시원이 있습니다. 이 고시원은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했지만 그곳에 대해 좋은 이야기보다는 기묘하고 불길한 이야기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고시원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를 귀신 들린 고시원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대학 시험을 준비하던 한 청년 민수는 이 고시원에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 고시원을 선택했지만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알아보니 좋지 않은 소문들을 들었던 터라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라는 큰 명분 앞에 그런 불안감은 사치스럽게 느껴졌죠. 고시원의 복도는 불빛이 어두침침하고 벽지마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머무는 방은 작고 답답했지만 그나마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기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사 첫날 민수는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한 후 창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밤 11시를 넘기면서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또각또각 걸어가는 소리였고 마치 일정한 패턴, 옷이 느닷없이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매일 밤마다 어김없이 들려왔고 민수는 계속해서 수면을 방해받았습니다. 그 발소리는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더 뚜렷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보면 복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결국 민수는 도저히 참고 지낼 수가 없어 이 소리에 대해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관리인은 이상하게도 표정이 굳어지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말하며 억지로 대화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이야기를 꺼내보니 그들도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같은 층에 살던 한 주민은 그 소리를 따라 복도 끝까지 갔다가 등골이 오싹한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유리창 너머로 목이 꺾인 채로 창백하고 비쩍 마른 여인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죠. 그 후로 그 주민은 그 고시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시험 준비에도 지장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민수는 이 고시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날 밤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누군가 방문 앞에 멈춰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바라보던 민수는 문틈 아래로 붉은 액체가 서서히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방 안에 두려운 채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는 붉은 물감처럼 보이는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 그의 환상이었던 것처럼 민수는 그 길로 이 고시원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 고시원에 대해 알아보던 중 그곳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여학생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그 건물 복도를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 사건 이후로 절대 그 고시원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도 희미해진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때면 여전히 그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고시원은 여전히 운영 중이지만 그 이상한 소리 때문에 떠난 이들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가는 사람만 아는 기묘한 이야기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산속 별장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긴 편이지만 끝까지 읽으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몇 년 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구들 몇 명과 나는 늦가을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아주 오래된 별장이었고 꽤나 오랜 기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고 가까운 이웃 하나 없는 깊은 산속이라 그런지 주변은 고요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별장에 짐을 풀고 거실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별장 안은 낡고 삐걱거렸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 너머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오싹하다며 이야기거리를 만들었지만 그게 단지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밤 늦게 누군가 별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인데 창밖을 내다봐도 어두운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또다시 연달아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겁이 나서 아무도 문을 열 생각을 못했고 그저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소리가 멈추었을 때 누군가 밖에서 힘차게 문을 흔드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젠 무서움이 극에 달해 친구 중 용감한 한 명이 핸드폰을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옆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 창문을 천천히 밀어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 불빛에 얼굴을 드러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형체였고 붉게 빛나는 두 개의 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놀란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창문을 닫았고 우리는 당장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별장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우리는 불을 끄고 숨을 죽인 채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밤중 주변은 적막했고 밖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다가 이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우리는 밤새 소리를 냈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런 발자국이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문 앞에 놓여있는 누군가의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혼자가 아니야라고 적힌 쪽지만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우리 이야기를 듣고 별장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것은 없다고 하며 단지 오래된 집이라 소리가 울렸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별장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날 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사진과 쪽지가 남겨져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별장이 원래 지어진 목적이나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도 찾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조차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야기와 함께 별장을 떠났고 그 후로도 가끔씩 그날의 소름 끼치는 일을 꿈에서 보곤 합니다.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지만 그 별장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또다시 그곳을 찾을 용기는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날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늘 야근이 잦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돌아오는 길은 늘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울은 대도시인 만큼 안전한 편이지만 늦은 밤 골목길을 걸을 때면 가끔씩 으쓱하고 기묘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비교적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대로에서는 불빛이 밝아 걷기에 좋았지만 제 집까지 가려면 작은 골목길을 몇 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골목이 더 음침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지나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어 빨리 걸음걸이를 재촉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중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날씨 탓에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눈치채지 못한 사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돌아보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파트가 보이는 거리에 다다랐고 계단을 쉴 새 없이 올라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했군. 자책하듯 스스로를 생각하며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작스레 현관문 밖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현관문 앞에 오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간은 이미 새벽 1시.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 리 없었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살피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황급히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끊으려던 순간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나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는 너무도 차가웠고 다르게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꺼림칙한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빨리 나와.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불이 나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외부와의 연결을 단절했습니다. 한참을 지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쯤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계속된 긴장의 숨고르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리 없이 작은 장식장을 뒤졌다. 그 안에는 아직 한 번도 쓴 적 없는 비상용으로 사두었던 고성능 랜턴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랜턴을 쥔 채 거의 무의식적으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인 것인지 헛된 환각인 것인지 어쩌면 세 번째 차임이 끝났을 시간이었다. 몇 주가 지나도록 그 일은 끝내 아무런 결론도 수수께끼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조금 더 방어적인 태도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에겐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더운 밤이라도 자려고 누우면 꼭 불을 3번씩 깜빡이는 겁니다. 이는 어쩌면 제가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으려는 작은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가끔씩 그 낯선 전화번호로부터 전화가 올까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